어머니, 통장 비밀번호하고 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안 된다. 절대 알려줄 수 없어. 어머니, 진짜 계속 고집 피우실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현우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러시지 말고 얼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 순간 숨어있던 은지가 나와 현우와 미정이를 정면으로 비췄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할머니의 친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헐, 뭐야, 저 사람들. 통장 비밀번호를 왜 달라는 거야? 돈 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사람이야? 실시간으로 범죄 보고 있는 건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병원비 결제해야 해서 그래요. 미정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마. 위임장도 위조해놓고. 제가 소리쳤어요. 위임장 위조? 헐, 대박. 이거 완전 범죄잖아. 지금 112 신고했어요. 나도 신고함. 경찰 어서 와. 그때였어요.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과장과 원장이 뛰어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거 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청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계속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간호과장과 원장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절규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현우도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은지가 버티지 못하고 엉켜 넘어졌어요. 은지야, 괜찮아? 시청자는 1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읽을 수도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현실이에요. 할머니를 돈 때문에 버리는 가족들이에요. 진짜 쓰레기들이네. 저런 게 사람이야? 할머니 너무 불쌍해. 빨리 경찰 와. 112 신고 폭주 중일 듯.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왔다. 와, 진짜 빨리 왔네. 신고 엄청 들어갔나 봐.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제가 소리쳤어요. 여기서 노인 학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훔쳐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박순희 할머니의 실제 사연입니다. 대퇴골골절로 수술 후 가족을 믿고 들어간 요양원에서 순희 할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휠체어 바퀴가 차가운 바닥을 굴러가며 복도 전체에 쇳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이상했죠. 평상시라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굴다니. 하지만 그때는 고마웠어요. 수술 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머머져 대퇴골이 골절되었는데 70이 넘어 다치니 뼈가 붙는 것도 더디고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웠어요. 현우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승용차 문이 쾅 하고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차 안에서 바라본 실버힐 웰리스 센터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호텔 같은 외관에 잘 가꿔진 정원, 로비에 들어서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보세요. 시설이 얼마나 깔끔한지요. 여긴 웰리스 센터라 일반 요양원과는 달라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
며느리도 저를 걱정하는구나 싶었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기계음이 우웅거렸어요. 하지만 3층 요양동에 내리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1층 로비의 화사함은 온데간데없고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철문이 자동으로 쾅 하고 닫히며 무거운 금속음이 뼛속까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뒤돌아보니 문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있더군요. 현우가 설명했지만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실 문이 끼익 하며 천천히 열렸어요. 제가 머물 병실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천장 모서리에는 까만 눈 같은 CCTV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죠. 평소라면 더 오래 머물렀을 텐데. 발걸음 소리가 탁탁탁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자 갑자기 정막이 몰려왔어요. 그때 옆 침대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공허하면서도 무언가 간절한. 새로 오신 분이군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밤이 되자 복도에서 드르륵 누군가의 무거운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렸고 그 발걸음은 우리 방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문 손잡이를 철커덕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죠. 그 순간 옆 침대 할머니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속삭이자 그분이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긴 조심하셔야 해요. 네. 하지만 더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움츠렸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일반 주택들의 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곳에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고 있겠죠.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자유로웠던 우리 집이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던 그곳이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거리며 조용한 밤의 정적을 무섭게 가르고 있었어요. 새벽 9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를 끄는 소리 같았어요. 궁금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 침대 할머니가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안 돼요. 밤에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분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는 걸.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걸.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삐용삐용 울리며 밤하늘을 찍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 무거운 철문이.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6시 정각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딱딱한 여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어르신 여러분, 기상 시간입니다. 세면 후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옆 침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젯밤 그렇게 무서워하던 분이 갑자기 로봇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침 먹으러요. 늦으면 안 돼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복도로 나서자 다른 어르신들도 줄지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회색 가운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죠. 마치 죄수들 같았어요. 재활실로 가는 길에 1층 로비를 지나게 되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화사하고 깔끔했죠. 가족들이 면회 온 어르신들은 소파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아시겠죠? 간호사의 새로 온 가족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죠. 저도 이틀 전에는 저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3층으로 올라오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1층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 진동했죠. 이리 오세요, 할머니. 재활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싸늘했어요. 재활실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들 멍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할아버지, 팔 올리세요. 물리치료사가 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반응이 느렸어요. 몇 번을 말해야 겨우 팔을 들어 올렸죠. 저분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옆에 있던 치료사에게 물었어요. 아, 그냥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치매. 어젯밤에 제 손목을 잡던 그 할머니도 치매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 눈빛은 분명히 또렷했는데 제 차례가 되어 다리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동 중에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벽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었죠. 재활실 하나에만 5개나 되더군요. 저 카메라는 왜 이렇게 많아요? 안전 때문이에요. 혹시 어르신들이 넘어지시거나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왜인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휴식 시간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조심하세요. 네. 뭐려? 여긴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목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르신, 손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어르신들이 또 줄을 서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음식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의 식판에 작은 종이컵이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알약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비타민이에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그 알약을 먹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마지못해 먹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알약을 받았어요.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무려 6개나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어르신 예방이 중요해요. 다 드세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알약들을 하나씩 삼켰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알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졌어요. 그리고 왜인지 졸음이 쏟아졌죠. 피곤하시죠? 오후에 푹 주무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가짜같이 느껴질까요? 오후에 병실로 돌아와서 잠시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너무 깊게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제 침대 옆까지 왔죠.
누군가 제 손목을 만지고 제 가방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치 마취를 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죠. 깨어보니 저녁 시간이었어요. 푹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무겁고 입도 말랐죠. 옆 침대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낮에 누가 우리 방에 들어왔나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도 또 알약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많았어요. 8개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 밤에 잠 잘 주무시라고 수면제도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수면제.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왜 수면제가 필요할까요? 할머니 처방약이니 다 드셔야 해요. 얼른 드세요. 알았어요. 밥 다 먹고 먹을게요. 식사 후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종이컵에 약을 뱉었어요. 그날 밤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복도에서 휠체어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도.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에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옆 침대 할머니가 또 제 손을 잡았어요. 들으시면 안 돼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떨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의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1층의 화려함 뒤에 3층의 어둠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미정이가 찾아왔어요. 하일이 똑똑똑 날카롭게 복도를 따라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왔더군요.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일까요? 어머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응. 그런데 미정아, 여기 뭔가 이상해. 제가 말하자 미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죠.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던데요. 그때 미정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뭐야? 위임장이에요. 어머님 병원비나 요양비 결제할 때. 매번 번거로우니까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위임장. 갑자기 왜 이런 걸 가져왔을까요? 병원비는 이미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미정아, 이건 왜 갑자기?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건 젊은 사람이 처리하는 게 낫죠. 미정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펜을 탁자에 놓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금방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집에 가서 천천히 좀 볼게. 어머님, 어차피 집에 언제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해주세요. 집에 언제 가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단기 재활이라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르신은 휴식 시간이에요. 미정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서류를 제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갔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침대 끄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계신 방이었죠. 새벽 2시쯤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문틈으로 보니 간호사 2명이 침대를 밀고 지나갔어요. 그 침대에는 누군가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새벽에 다음날 아침 옆방이 비어 있었어요. 옆방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상했어요. 아,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다른 병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해 보이셨는데 점심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달째인데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 얼마나 있기로 하셨어요? 한 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연장된다고. 알약을 떨어뜨리는 소리. 그때 그분이 실수로 알약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달려왔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새 알약을 가져다 주면서 지켜보더군요. 먹을 때까지 이상했어요. 단순한 비타민인데 왜 이렇게 강요할까요? 오후에 혼자 있을 때 탁자 위에 놓인 위임장을 다시 봤어요. 법률 용어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어요. 재산관리, 의료 결정, 심지어 부동산 처분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미정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요구할까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어떠세요? 현우야, 엄마 집에 언제 갈 수 있어? 엄마, 아직은 재활이 더 필요하다고 의사가 그러던데요. 어떤 의사가? 나는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현우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더 오래 통화했을 텐데. 저녁에 옆 침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여기서 나간 분들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쉿,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 나간 분들은 다시 못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3주만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벌써 6개월째예요. 제 통장, 제 집 다 빼앗겼어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새로 오신 분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엔 위임장부터 요구해요. 그 다음엔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통장, 집을 빼앗겼다고. 그럼 미정이가 가져온 위임장이 설마 현우와 미정이가?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에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제 방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죠. 몸을 꼼짝 안 하고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누군가 제 침대 옆까지 왔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위임장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죠. 몇 분 후 그 사람이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 확인해 보니 위임장이 없어졌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현우와 미정이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팔아넘긴 거라는 걸.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의 자유로운 세상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저는 점점 깊은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간호사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박순희 씨 차례가 언제예요? 제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차례라는 걸까요?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해야 해요. 가족들이 재촉하고 있어요. 위임장은 이미 받았고 어젯밤에 가져왔어요. 사인은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럼 계좌이체는? 내일 처리할 예정이에요. 부동산은 다음 주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피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 돈, 제 집을 훔쳐가려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현우와 미정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까요? 밤이 되자 간호사들이 유독 저를 자주 체크했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많은 알약이 나왔어요. 10개나 되었죠.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예요. 다 드세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약을 먹고 나니 또 어지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깨어 있어야 했거든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재빨리 약을 토해냈어요. 밤 11시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사라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맨발로 걸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간호사실 쪽으로 가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늘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김순덕, 서경자. 준비 다 됐지? 내 차량도 대기 중이고요. 차량. 이 새벽에 어디 가려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 문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피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휠체어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힘없이 흐느끼는 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봤어요.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순덕, 서경자 할머니였어요. 어제까지 재활실에서 함께 운동했던 분이었죠. 휠체어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더군요. 이 건물에 지하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급하게 병실로 돌아왔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깨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영자 할머니 봤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다신 못 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더 무서워져요. 3시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용했어요. 휠체어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서경자 할머니의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서경자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다른 병원. 새벽에? 그리고 왜 지하를 거쳐서? 점심시간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어요. 새로운 노인들은 먼저 위임장을 요구받아요. 그 다음 재산을 빼앗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설마 이곳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의 진실을 알아버렸거든요. 오후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현우야, 엄마 집에 보내줘. 여기 무서워. 엄마,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 좋은 곳이잖아요. 현우야, 제발 엄마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니? 잠깐의 침묵. 현우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엄마는 거기서 편히 계시면 돼요. 모든 걸 우리가 처리할게요. 모든 걸 처리한다고? 제 재산을 말하는 걸까요? 현우야, 너도 아니?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현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녁에 또 많은 알약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10개. 오늘도 좀 많네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다 드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멀쩡했거든요. 이 알약들이 저를 약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알약을 받으면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든지 아니면 옆 침대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나가요. 어떻게요? 문은 잠겨 있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현우가 미정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현우는 정장을, 미정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둘 다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 왔더군요. 마치 무슨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온 것처럼.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어색하고 딱딱했죠. 현우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현우와 미정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엄마,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사라져.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엄마, 그건 엄마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정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가 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사인하시기로 하셔놓고 아직 안 하셨네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님이 사인하신다고 두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사인해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벗은 거죠. 미정아,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줘.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나는 멀쩡해. 현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굴어? 왜 나를 집에 안 보내줘?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생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았어. 안 돼요. 집도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라고? 이 무서운 곳에서 미정이가 펜을 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사인해주세요. 싫어. 나는 사인 못한다. 그때 미정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섬뜩하게. 어머님, 어차피 할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뭐라고?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처음엔 저항하시다가 결국엔 그때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큰 덩치의 남자들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제 양쪽에 섰어요. 무언의 압박이었죠. 엄마, 그냥 사인하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일까요? 현우야, 너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친아들이 저를 배신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 정말 엄마를 팔아넘기는 거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팔아넘긴다니요. 엄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좋은 곳. 사람들이 사라지는 곳이.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실 텐데 뭐하러 재산을 혼자 가지고 계세요? 현우 씨도 결혼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미정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님 나이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버텨봐야 얼마나. 미정이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많이 말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현우야, 너도 같은 생각인 거니?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그때 미정이가 갑자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협조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 간호과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이분이 말을 안 들으시나 보네요. 네, 좀 진정시켜주세요. 미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간호사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현우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제가 소리쳤지만 현우는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엄마, 편히 계세요. 모든 걸 우리가 처리할게요. 그게 현우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사를 맞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본 건 현우와 미정이가 서류에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 사인을 위조하고 있었겠죠. 의식을 잃기 전 저는 깨달았어요.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걸.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목숨뿐이었죠. 그것도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는. 주사를 맞고 깨어났을 때는 이틀 후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죠. 눈을 떠보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정은지예요.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대학생이에요. 은지라는 학생이 물을 따라서 제게 건넸어요. 목이 타는 듯이 말랐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응. 근데 여기 대학생들도 있니? 네, 사회복지 실습으로요. 어르신들 말벗도 대어드리고. 하지만 은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은지가 주위를 살피더니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리고 제게 가까이 다가왔죠. 할머니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 밤에 사람들이 사라진다든지, 이상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은지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너도 알고 있구나.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방금물을 하다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은지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밤에 지하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리고 서류 위조하는 것도 봤어요. 어르신들 도장이나 사인을. 은지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때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몰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뒀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밤에 휠체어를 끄는 모습, 간호사들이 서류에 뭔가 조작하는 듯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은지가 골치가 아픈 듯 뒤말을 감싸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원장이 상도 많이 받고 지역 유지라 경찰서장이랑도 친해요. 그래서인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은지가 주위를 살피며 초조하게 말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 CCTV 원본 파일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은지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은지야, 너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해? 은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다른 요양원에서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절대 못 본 척할 수 없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이 들렸어요. 은지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며칠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요. 그래. 은지야, 대신에 정말 조심해야 해. 은지가 눈을 찡긋하며 걱정 말라는 듯 웃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올 때쯤 은지는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을 집어들었어요. 실습 시간 끝났어요.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나가면서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은지가 나간 후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에 또 많은 알약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은지가 준 희망 때문에 용기가 생겼거든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못 먹겠어요. 안 돼요. 꼭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강요했지만 저는 버텼어요. 정말 속이 메스꺼워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럼 밤에 꼭 드세요. 간호사가 귀찮다는 듯 얘기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이제 희망이 있어요. 은지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니까요. 여길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 창밖의 새벽 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은지가 분명히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며칠 뒤 은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드디어 됐어요. 은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기자님한테서 문자 왔어요. 문자에는 모든 준비 완료,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은지가 작은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봐요. 드디어 CCTV 원본 영상이랑 내부 서류 다 확보했어요. 밤에 휠체어 끄는 영상, 서류 위조하는 장면, 약물 강제 투입하는 모습까지 다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이에요. 내일이 진짜 D-데이예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예요. D-Day, 오후 1시. 순희 씨 괜찮겠지? 옆 침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 은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만은 결의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기자님이 벌써 라이브 시작했어요. 지금 시청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떨렸어요.
할머니, 제가 전화 연결할게요. 그럼 바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후 1시 30분.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기자님? 네, 지금 시작할게요. 은지가 핸드폰을 돌려서 저희를 비췄어요.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요양원이네? 어르신들이 뭔가 심각해 보여.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기자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요양원 실태를 실시간으로 고발하려는 용기 있는 어르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72살이에요. 지금 실버힐 웰니스 센터에 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실버힐? 거기 유명한 곳 아니야? 어르신 목소리가 너무 떨려. 무슨 일이지? 여기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져요.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가요. 대박 심각한데? 헐, 진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자 할머니가 이어받았어요. 저는 6개월째 갇혀 있어요. 처음엔 3주만 있기로 했는데 제 통장, 집 다 빼앗겼어요. 시청자가 6,000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화면을 뒤덮었죠. 이거 진짜 범죄 아니야? 일일이 신고해야겠다. 나도 신고할래. 어르신들 너무 불쌍해.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은지가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현우와 미정이가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어요. 미정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하고 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안 된다. 절대 알려줄 수 없어. 어머니, 진짜 계속 고집 피우실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현우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러시지 말고 얼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 순간 숨어있던 은지가 나와 현우와 미정이를 정면으로 비췄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할머니의 친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헐, 뭐야 저 사람들. 통장 비밀번호를 왜 달라는 거야? 돈 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사람이야? 실시간으로 범죄 보고 있는 건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병원비 결제해야 해서 그래요. 미정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마. 위임장도 위조해놓고. 제가 소리쳤어요. 위임장 위조? 헐, 대박. 이거 완전 범죄잖아. 지금 112 신고했어요. 나도 신고함. 경찰 어서 와. 그때였어요.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과장과 원장이 뛰어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거 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청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계속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간호과장과 원장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절규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현우도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은지가 버티지 못하고 엉켜 넘어졌어요. 은지야, 괜찮아? 시청자는 1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읽을 수도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현실이에요. 할머니를 돈 때문에 버리는 가족들이에요. 진짜 쓰레기들이네. 저런 게 사람이야? 할머니 너무 불쌍해. 빨리 경찰 와. 112 신고 폭주 중일 듯.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왔다. 와, 진짜 빨리 왔네. 신고 엄청 들어갔나 봐.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제가 소리쳤어요. 여기서 노인 학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훔쳐가려고 해요. 시청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어요.
와 실시간으로 경찰 와서 체포하는 거 보고 있어. 할머니 살았다. 정액 구현되는 거 실시간으로 보내. 감동이야. 이분들 말씀이 사실입니까? 경찰이 현우와 미정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통장 비밀번호 달라고 하는 거 다 들렸는데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신고 전화가 수백 통 들어왔습니다. 모두 이 방송을 보고 신고한 거더군요. 수백 통. 국민의 힘이다. 시민의식 대박. 할머니들 구해줬어. 간호과장과 원장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현우와 미정이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오해라고요.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이 격려와 응원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함께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 방송은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고 전국의 요양시설 점검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옥같이 느껴졌던 그곳을 떠나서 말이에요. 다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은지예요. 은지였어요. 이제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죠. 은지야, 언제 와? 오늘 오후에 갈게요. 기자님들도 함께요. 요즘 은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오후에 은지가 기자들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아무래도 집이 최고야. 제가 직접 차를 끓여서 대접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게 자유죠. 할머니, 재판 소식 들으셨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센터 원장은 무기징역, 간호과장은 15년형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기자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현우와 미정이는 어떻게 됐나요? 현우 씨는 7년, 미정 씨는 5년. 제 아들과 며느리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슬프지만 당연한 결과였죠. 할머니,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 어떤 걸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게 됐잖아요. 아니요, 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자들과 인터뷰가 시작됐고 제 말을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기자들이 간 후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화로워요.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실버힐 요양원 사건 이후 전국 요양시설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폭로한 박순희 씨는 현재 노인인권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7곳이나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박미자예요. 박미자 할머니였어요. 그 요양원에 함께 있던 분이죠. 어머, 미자 씨 어떻게 지내?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자 할머니도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지만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걸 되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요즘 거기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도 상담이 있어요. 네. 3분 정도 오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오신 분은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들이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된다며 요양원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어떤 점이 이상하던가요? 갑자기 위임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요양원도 너무 갑자기 정했어요.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혹시 그 요양원 이름이 뭐예요? 제가 들어봤던 곳이었어요. 실버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할머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어요.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상담이 이어졌어요. 모두 가족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었죠. 오후에 은지를 만났어요. 할머니, 요즘 상담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응. 우리 사건 이후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계속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지. 은지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책은 언제 나와? 다음 달에 출간 예정이에요. 제목은 철문 너머의 진실로 정했어요. 좋은 제목이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집에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새로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봄이 왔어요.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제 이야기를 기록해 두려고요. 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어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자장가 같아요.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한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거야.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72세의 나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할머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2만 명의 시청자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신고 전화를 걸어준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정은지 학생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젊은이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즉시 신고 전화를 걸어준 시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정의였습니다. 댓글로 순희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제보 메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정성껏 제작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